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박홍서입니다. 오늘은 중화제국은 어떻게 장기 지속되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제국은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장구성,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일관되게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지속이 되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진시황에 의한 전국 통일, 그리고 그 군 현제에 기반한 중화제국 시스템은 1911년 청나라가 붕괴되는 시기까지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중화제국은 이 장기간 지속이 되었을까?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만큼 중화제국의 통치 시스템이 다른 제국에 비해서 효율적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화제국의 시스템은 한족에 의한 왕조뿐만이 아니라 이민족에 의한 국가 수립, 예를 들어서 원나라, 그 다음에 만주족의 청나라, 이러한 이민족에 의한 왕조도 이 왕조 수립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들이 이전 왕조, 그러니까 중화 시스템의 통치, 그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련된 여러 가지 통치 장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실관계들만 우리가 놓고 봐도 중화 체제, 중화 시스템의 그 효율성, 통치 효율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좁혀서 생각해 보면 이 중화 제국에는 두 가지의 이 통치 기술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배 기술과 두 번째는 자아 기술. 프랑스 철학자였던 미셸 푸코가 통치 전략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중화 제국의 시스템, 통치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배 기술. 지배 기술이라는 것은 타인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글자 그대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관한 장치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화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배 기술들, 장치들이 있었는가? 가장 먼저 폭력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인구가 있었고, 또 이 면적도, 영토도 상당히 크죠. 이러한 커다란 면적과 영토와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그런 폭력, 우리가 폭력이라 그러면 뭐 윤리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중립적인 맥락에서 그 폭력 기제, 그래서 군사력, 경찰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중화제국은 기본적으로 이 폭력 기제들을 일관되게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이 패도를 비판하면서 항상 왕도를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유가로 법가를 가리는 소위 이유식법, 이러한 형태들이 일관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 물리적 장치는 한자를 들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방언들, 커다란 영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런 지방에 대해서 중앙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칙서를 내릴 때 그것이 만약에 표음문자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통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라는 것은 표의 문자고요. 말은 다르더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중앙의 뜻이, 황제의 뜻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장치들이 이 중화제국을 지속시킨 유용한 이 물리적 장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그야말로 관료를 뽑는 것인데요. 관료는 황제의 촉수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공정한, 수면 밑에서는 상당한 부정도 있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공정한 관료 선발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뽑혀진 관리들이 전국 각지로 파견이 되고 황제의 촉수로서 중앙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도 중화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적 장치였다. 또 하나는 역시 사통 발달로 이제 표현되는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통 시기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촘촘히 교통망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통망들은 결국 역시 중앙의 권력들이 각지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투사될 수 있는, 원활히 투사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 군대를 보낼 때 그 통로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되겠죠. 혹은 지방으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이런 행위에서도 역시 그 물리적 교통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겠죠. 실제로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봉건 중국에는 역참제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었고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접합점들 노드가 바로 이제 역참제도, 역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화제국의 지배기술이고요. 근데 지배기술만 갖고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바로 자아기술이고요. 자아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피통치자 스스로 통치하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기술은 지배기술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통치술이죠. 지배 권력이 구태여 칼을 휘두른다거나 억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피통치자들 스스로 통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된 형태의 통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자아기술의 핵심은 유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민족, 왕조, 수많은 왕조 교체 있었지만 유교만큼은 어떠한 왕조라도 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제 간주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가 왜 자아기술의 핵심인가? 논어나 중용이나 유교 경전을 보면 항상 군자가 강조가 됩니다. 군자와 소인, 군자 대 소인. 그리고 이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군자를 강조하고 군자를 모범형 인간이라고 강조하고요. 논어에 보면 군자는 의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소인은 이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 군자는 justice, 정의, 소인은 interest, 이익. 그러니까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군자는 항상성이 있는 것이죠. 정의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적이고 체제 순응적이고 의라는 것은 가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인을 대단히 비판하고 폄하하는데 소인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주군, 임금, 황제도 갈아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중용에서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한다. 이런 구절도 나오는데요. 역시 스스로에 대한 감시 체제를 이 유교라는 것은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구태여 권력이 감시를 하지 않아도 피통치자 스스로 나는 군자이기 때문에 불손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막대한 인구, 엄청난 영토, 이런 커다란
것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장치들로만 사용해서는 상당히 그 통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유교의 자아통치 기술, 이것들은 매우 높은 가성비를 자랑했다. 이 통치 가성비를 자랑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통치술은 단순히 중국의 내지에만 활용됐던 것은 아닙니다. 내지에 대한 통치에만 활용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을 국경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에도 이 유교적 통치 전략이 구사가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이 중화질서의 조공국이었던 조선.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서도 조선이라는 국가는 스스로 끊임없이 군자국임을 외쳤습니다. 1627년 인조반정 아주 적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인조반정의 그 반정 세력들은 광해군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가 광해군이 조선을 금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 유교라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자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주체화가 되는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명이 망하고 청이 중원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이 만동묘를 만들어 놓고 명의 황제를 기리는 이런 것도 그만큼 그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는 이 중국적 세계 질서, 유교적 질서를 내면화한, 주체화한 이 조선 엘리트들의 모습을 이제 반증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중국적 세계 질서에서 이런 유교적인 통치, 왕도, 패도를 비판하고 왕도를 주장하고 자아 통치를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 과잉 팽창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실제로 이 한무제, 한나라 때 한무제 그 집권 당시에는 흉노적 공격하고 고조선에 한사군 만들고 이러면 상당히 좀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폈는데 한무제가 죽을 때 후손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과잉 팽창 자제해라. 왜냐하면 과잉 팽창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국군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재정의 부담이 되고 제국이 오히려 쇠퇴하는 그 원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무제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후손의 유언을 과잉 팽창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사실 청나라가 붕괴되는 그때까지 이러한 과잉 팽창에 대한 경계는 중국이 상당히 그런 경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중화제국이 대외 개입을 자제했고 이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익이, 핵심 이익이 훼손되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법가적인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원세계를 보내서 거의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 10년 동안 그 직할 통치 비슷하게 행태를 보였죠. 이런 것들은 이 핵심 이익이 훼손될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국 역시도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화질서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 중국은 이미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국입니다. 특히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 규범인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마라. 상호 주권 존중, 여기서 계속 외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된 중화질서의 그 관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게는 볼 수 없겠죠. 그 잔재들은 분명히 존속하고 있다. 그 관성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즘에 중국에서 소위 신천하 체계 이런 이론들을 많이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제 문제 의식은 근대 국제 질서는 이 무정부 상태 속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경쟁. 그렇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일상적이었다.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고대의 그런 천하체계를 현대적으로 변형하면 국가,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가체계가 아니라 국가들 위에 천하라는 개념,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국가들의 행위, 국가들의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해안을 어떤 고대 중국적 세계 질서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이렇게 본다면 향후 중국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제 질서의 어떤 주권, 구별에 따른 행태를 보이면서도 전통 시기의 그 중국적 세계 질서, 중화 질서의 그런 관성들,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이 어우러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